이 오디오북은 2025년 토마스 데이븐포트가 발간한 책 에이전틱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주식회사 빅데이터랩스에서 제작한 오디오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 바로 차세대 AI 에이전트, 행동하는 지능의 진화에 대한 강의 슬라이드입니다. 요즘 AI 이야기 정말 많이 듣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자료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단순히 똑똑한 AI? 이걸 넘어서 스스로 행동하는 AI. 그러니까 AI 에이전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 전환일까요?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 AI가 막 똑똑해지는 속도에 비해서요. 실제 세상에서 직접 뭔가 일을 처리하는 능력은 좀 뒤처진 거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이 있었죠. 생각은 잘하는데 네, 생각은 하는데 실행은 못하는, 뭐랄까 반쪽짜리 지능,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이 AI 에이전트는 바로 이 간극을 메우려는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은 이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등장했고 또 어떤 기술적 배경을 가지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여러분의 일과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지점부터 시작해보죠. 아니, 그렇게 똑똑하다는 AI가 왜 스스로 행동하지 못했을까? 이 질문 정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게 바로 기존 AI 시스템들의 어떤 결정적인 한계였습니다. 뭐 분석하고 예측하고 심지어 아주 그럴듯한 계획을 제안하기까지 했지만요. 네. 마지막 실행 버튼은 늘 사람이 눌러야 했죠. 결국은 사람이. 네. AI 에이전트는 바로 이 실행의 영역까지 AI의 능력을 확장하려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더 똑똑한 AI가 아니라 행동하는 AI로의 전환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이게 근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개념은 아닐 텐데요. 어떤 배경에서 이게 가능해진 건가요? 정확합니다.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두 가지 거대한 기술 흐름이 마침내 만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흐름이요? 네. 하나는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챗 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LLM, 그러니까 AI의 뇌에 해당하는 기술이고요. 네, 뇌. 다른 하나는 오랫동안 특히 기업 현장에서 발전해온 워크플로우 자동화, 그중에서도 지능형 자동화 기술입니다. 이건 AI의 손발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죠. 뇌와 손발, 네. 수십 년간 어떻게 보면 각자의 길을 쭉 걷던 이 두 기술이 드디어 연결되기 시작한 겁니다. 뇌와 손발이 드디어 연결됐다. 이거 아주 흥미로운 비유인데요. 그럼 이 둘이 따로 놀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혹시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그래야 이 연결의 필요성을 좀 더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네, 2022년에 있었던 한 글로벌 제조기업 사례를 보죠. 이 회사는 이미 고객 문의를 정말 놀랍도록 잘 이해하는 LLM 기반 챗봇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복잡한 내부 시스템 작업을 처리하는 RPA, 그러니까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봇도 가지고 있었죠. 네, RPA.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챗봇이 고객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딱 제안해도요. 그 해결책을 실행시키려면 직원이 직접 RPA 봇에게 다시 지시를 내려야 했다는 겁니다. 중간에 사람이 꼭 껴야 했군요. 그렇죠. 똑똑한 뇌와 일 잘하는 손발 사이에 다리가 딱 끊어져 있었던 거죠. 이해와 실행 사이의 병목 현상 확실히 와닿네요. 그럼 이 두 흐름, LLM이라는 뇌와 자동화라는 손발이 각각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네요. 먼저 뇌부터 살펴볼까요? LLM의 발전 과정, 이건 어디서부터 봐야 할까요? 네, LLM의 여정은 꽤 깁니다만 역시 결정적인 전환점은 2017년에 등장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였습니다. 트랜스포머 유명하죠? 네, 이전까지 AI는 단어의 의미 정도는 알았지만 이 트랜스포머 덕분에 문맥 속에서 단어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의미를 만들어내는지, 그러니까 그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관계요? 네. 이건 마치 그냥 계산기가 수학자의 직관을 얻게 된 것과 같은 그런 비약적인 발전이었죠. 계산기가 수학자의 직관을. 와, 그때부터 AI가 정말 글을 이해하고 생성하는 능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군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스케일링 법칙이라는 아주 중요한 발견이 있었어요. 스케일링 법칙이요? 네. 모델의 크기를 키우고 더 많은 데이터로 학습시킬수록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능력들이 마치 창발하듯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스스로 능력이 생겨난다? 그렇죠. GPT-3가 갑자기 코딩을 하거나 철학적인 토론을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2022년 챗 GPT의 등장은
이 기술이 정말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대중에게 확실히 각인시킨 계기가 됐죠. 네, 정말 대화다운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저도 써보고 놀랬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그 행동의 한계는 남아있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제안하고 설명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그걸 직접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흐름, 자동화 기술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죠. 네, 그 손발의 역할을 해온 자동화 기술, 이것도 그동안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어떻게 발전해 왔습니까? 이것도 역사가 꽤 있는데요.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반복 작업을 위한 스크립트나 매크로 수준에서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0년대 초반에 RPA, 즉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가 등장하면서 큰 변화가 있었죠. 이건 뭐냐면 사람이 컴퓨터 화면에서 하는 클릭이나 타이핑 같은 정형화된 작업을 소프트웨어가 그대로 따라하도록 한 겁니다. 아, RPA. 맞아요. 한때 정말 많은 기업들이 도입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좀 있었다고요? 네, 맞아요. 초기 RPA는 주어진 규칙만 그냥 맹목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화면 디자인이 조금만 바뀌거나 뭐 예상치 못한 팝업창 같은 게 뜨면 그냥 그대로 멈춰버렸죠. 아, 네. 소위 말하는 판단력이나 융통성 이런 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데이터 입력이나 보험사의 서류 처리 같은 아주 정형화된 업무에는 유용했지만 조금만 상황이 달라져도 바로 사람의 개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RPA에 지능을 붙이려는 시도가 나온 거군요. 뭐 지능형 자동화 혹은 뭐 하이퍼 오토메이션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요? 맞습니다. RPA에다가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NLP, 컴퓨터 비전 같은 AI 기술들을 결합시킨 거죠. 아, AI를 더했군요. 네, 예를 들자면 이메일 내용을 이해하고 NLP, 그 내용의 중요도나 종류를 AI가 판단해서 AI 분류기, 거기에 맞는 적절한 RPA 프로세스를 실행시키는 뭐 이런 식입니다. 오. 그러니까 이전의 그 맹목적인 로봇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 맥락을 이해하고 간단한 결정 정도는 내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배송, 회계 기록까지 쭉 이어지는 전체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단계까지 발전했다고요. 네, 그걸 이제 종단 간 엔드-투-엔드 프로세스 자동화라고 부릅니다. 여러 로봇과 AI가 마치 공장의 조립 라인처럼 서로 협력해서 전체 워크플로우를 처리하는 거죠. 조립 라인처럼, 네. 하지만 여기서도 또 다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자동화 정책이라는 건데요. 자동화 정책이요? 네. 아무리 자동화를 잘 구축해도 결국에는 인간의 복잡한 판단이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필요한 지점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기존 자동화 기술만으로는 넘기가 좀 힘든 격이었죠. 자, 이제 드디어 퍼즐 조각들이 다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생각은 아주 잘하지만 행동은 못했던 LLM이라는 뇌, 그리고 정해진 일은 잘하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지는 못했던 자동화라는 손발. 이 둘이 드디어 만나는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LLM의 그 뛰어난 이해력, 추론 능력, 계획 수립 능력, 이런 것들이 자동화 기술의 실행력과 결합하면서 에이전트 AI 또는 뭐 지능형 디지털 워커, 인텔리전트 디지털 워커라는 새로운 개념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능형 디지털 워커. 네, 이제 AI는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도구를 넘어서 스스로 목표를 이해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필요한 도구를 사용해가면서 실제로 행동하는 그런 능동적인 존재가 될 잠재력을 갖게 된 거죠. 와, 생각만 해도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 에이전트 AI 기술,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해 왔나요? 초기 형태는 어땠습니까? 초기에는요, LLM에게 검색이나 계산 같은 미리 딱 정해진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아, 정해진 도구만? 네. 그러다가 2022년에 리액트 같은 프레임워크가 나오면서 좀 더 발전했는데요. 이때부터는 AI가 단순히 도구를 쓰는 걸 넘어서 생각하고, 추론하고, 행동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생각하는 이 과정을 반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 생각하고, 행동하고, 다시 생각하고. 네, 마치 사람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과 좀 비슷해졌죠. 덕분에 AI가 가끔 엉뚱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환각 현상도 줄이고 또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과정을 추적하기도 훨씬 쉬워졌습니다. 생각, 행동, 생각의 순환이라 훨씬 더 똑똑하게 일하는 방식이네요. 그 다음엔 또 어떤 발전이 있었나요? 그 다음이 2023년에 나온 툴포머 같은 기술인데요. 이건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LLM이 스스로 어떤 도구, 예를 들어 계산기나 웹 검색 같은 도구를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학습하게 만든 겁니다. 스스로요? 학습을 한다고요? 네. 이건 정말 중요한 발전이었는데 왜냐하면 LLM이 자신의 약점, 예를 들어 복잡한 계산을 잘 못한다거나 최신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그런 약점을 외부 도구를 활용해서 스스로 보완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와, AI가 스스로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니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아, 그렇죠. 이런 기술 발전 덕분에 오토GPT나 베이비 AGI 같은 실험적인 자율 에이전트 시스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들어본 것 같아요. 이 시스템들은 목표를 주면 스스로 하위 작업을 막 계획하고 실행하고 또 결과를 평가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죠. 물론 아직은 좀 불안정하고 중간에 막히는 경우도 많지만요. 네. 그래도 AI 에이전트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랭체인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시멘틱 커널 같은 프레임워크들이 등장하면서 개발자들이 이런 에이전트를 더 쉽게 만들고 또 외부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기술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발전하고 있군요.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런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라면 정말 관심이 뜨거울 것 같은데요. 아,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40%가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요. 40%요? 와. 네, 가트너 같은 유명 시장 조사기관은 2028년까지 기업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3분의 1 정도의 AI 에이전트가 통합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분의 1이나요? 네, 그리고 세코야 캐피탈 같은 아주 유력한 벤처 캐피털은 이 시장이 무려 10조 달러 규모의 기회를 열 수 있다, 이렇게까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10조 달러.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네요. 네, 이미 수백 개의 관련 스타트업들과 기존 기업들이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장은 그럼 어떤 형태로 좀 나뉘어 있나요? 크게 보면 한 3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업이나 개발자가 직접 맞춤형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입니다. 코딩 없이 만들 수 있는 노코드 도구부터 개발자들을 위한 프레임워크까지 아주 다양하죠. 네, 플랫폼. 둘째는 범용 에이전트입니다.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큰 회사들이 개발 중인데요. 마치 지능형 디지털 비서처럼 아주 다양한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를 목표로 합니다. 아마 이 분야에서 에이전트 AI의 챗 GPT 순간, 그러니까 대중적인 어떤 돌파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범용 에이전트. 이게 대중화의 열쇠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전문 에이전트입니다. 연구나 영업, 의료같이 특정 기능이나 산업 분야에 아주 특화된 에이전트들이죠. 특정 분야 전문가군요. 플랫폼, 범용 에이전트, 전문 에이전트. 알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지능형 디지털 워커는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령 제가 최근 고객 피드백을 종합해서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업데이트해줘 이렇게 요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네. 좋은 예시입니다. 먼저 에이전트는 그 LLM 능력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요청을 정확히 이해하려고 할 겁니다. 만약에 요청이 좀 불분명하다 싶으면 어떤 종류의 피드백을 원하시나요? 라든지 어떤 톤으로 게시물을 작성할까요? 하고 되물을 수도 있겠죠. 아, 질문도 하고요. 네. 요청이 명확해지면 그 다음에는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계획을 스스로 세웁니다. 예를 들면 1단계, 여러 채널, 소셜미디어나 리뷰 사이트 같은 곳에서 최신 피드백 데이터를 수집한다. 2단계, 수집된 피드백의 긍정, 부정 감성과 주요 주제를 분석한다. 네. 3단계,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게시물 초안을 작성한다. 4단계, 작성된 초안을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시하거나 예약한다. 5단계, 게시 후에 고객 반응을 모니터링한다.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나누는 거죠. 와, 이거 예전 같으면 마케팅팀, 데이터 분석팀, 고객 지원팀 여러 팀이 협업해야 할 일을 혼자서 다 계획하고 실현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에이전트는 각 단계에 필요한 도구들, API라든지 분석 모델, 글쓰기 LLM, 소셜미디어 관리 툴 같은 것들을 스스로 호출하고 조율해서 전체 작업을 완료합니다. 스스로 다 알아서 하는군요. 네. 만약에 중간에 예상치 못한 문제, 예를 들어서 매우 부정적인 피드백이 다수 발견된다거나 하면 사람에게 보고하고 지침을 구할 수도 있고요.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서서 목표 지향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실제 기업 현장에서의 적용 사례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네. 고객 서비스는 정말 가장 큰 변화를 겪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기존 챗봇처럼 그냥 정해진 답변만 하는 게 아니라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진단하고 실제 해결 조치까지 수행하는 거죠. 해결까지요? 네. 예를 들어서 한 통신회사에서는요, 기술 지원 요청 전화의 상당 부분을 AI 에이전트가 처리한다고 합니다. 고객의 설명을 듣고 문제를 파악한 뒤에 원격으로 모뎀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재설정을 안내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서비스 접수를 하거나 기술자 방문 예약까지 알아서 진행합니다. 와, 예약까지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개입 없이 문제 해결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겁니다. 단순히 응답하는 걸 넘어서 문제 해결의 전 과정을 관리한다.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르네요. 그럼 재무나 회계 분야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변화가 클 것 같은데요. 이 분야에서도 아주 활발히 도입되고 있습니다. 한 글로벌 기업의 재무팀에서는 디지털 분석과 에이전트라는 걸 도입해서요, 매달 예산과 실제 지출의 차이를 분석하는 업무를 자동화했습니다. 아, 예산 차이 분석. 네, 이전에는 사람이 며칠씩 걸려서 회계 시스템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걸 또 엑셀로 옮겨서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죠. 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AI 에이전트가 데이터를 알아서 가져와 분석하고 주요 차이점에 대한 설명 초안까지 작성해 줍니다. 만약 특이 사항이 발견되면 담당자에게 알리고요. 초안까지 써준다고요? 네. 덕분에 재무 보고의 속도와 정확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직원들은 이제 더 전략적인 분석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뭐랄까 24시간 잠 안 자고 일하는 똑똑한 주니어 분석가와 같다고 할 수 있죠. 와, 24시간 일하는 주니어 분석가라니 정말 디지털 워커라는 말이 실감 나네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또 새로운 도전 과제일 것 같습니다. 먼저 기회부터 좀 짚어볼까요? 가장 큰 기회는 역시 압도적인 효율성 향상입니다.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를 디지털 워커에게 맡김으로써 직원들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인력 충원 없이도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효율성. 두 번째는 품질 및 일관성 개선입니다. AI는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항상 준수하고 또 사람보다 실수가 적기 때문에 업무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관성도 유지되고요. 아, 실수 감소. 이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세 번째는 새로운 가치 창출입니다. 이전에는 시간이나 자원의 제약 때문에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수천 명의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개인화된 제안을 한다거나 밤새 수백 가지 시장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는 것들이요. 와, 그건 정말 새로운데요. 네. 마지막으로 AI는 직원의 역량을 증강시키는 협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모든 직원 개개인이 똑똑한 개인 비서를 두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효율성, 품질, 새로운 가치 창출, 그리고 역량 증강까지 정말 매력적인 기회들이네요. 하지만 당연히 도전 과제도 만만치 않겠죠.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는 역시 변화 관리입니다. 직원들이 AI의 에이전트를 불신하거나 위협으로 느끼지 않고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워크플로우를 잘 재설계하고 또 충분한 교육과 소통을 제공해야 합니다. AI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그 과정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사람들의 수용성이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어려움도 당연히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안정적으로 잘 작동하도록 만들고 또 우리가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목표를 수행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기존 시스템과의 원활한 통합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AI 학습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 품질 확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말처럼요. 데이터 품질, 역시 중요하군요. 네, 마지막으로 감독 및 윤리 문제를 절대로 간과할 수 없습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비즈니스 규칙과 윤리적 가이드라인 안에서 작동하도록 잘 통제해야 하고요. 특히 금융이나 의료처럼 위험도가 높은 분야에서는 최종 결정과 책임은 반드시 사람이 져야 하고요. 휴먼 인 더 루프, 즉 프로세스 중간에 인간이 개입하고 검토하는 장치를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 휴먼 인 더 룹. 결국 핵심은 AI 에이전트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증강하고 또 협력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것이군요. 네, 바로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나온 성공적인 도입 사례들을 보면요. 대부분 AI와 인간의 협업 모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 협업 모델. 네.
AI가 데이터 처리나 반복 작업 같은 힘든 일을 맡고 인간은 최종적인 판단, 창의적인 문제 해결, 전략적인 방향 설정, 그리고 AI에 대한 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어떤 성공 사례에서는 직원들이 AI 에이전트를 우리 팀의 새로운 동료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팀의 새로운 동료라. 와, 정말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네, 이런 협력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이 에이전트 AI 시대를 성공적으로 맞이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 좀 흥미로운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 AI 에이전트 시대에 가장 큰 수혜자가 의외로 대기업이 아니라 스타트업일 수 있다고요? 네, 그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랭체인 같은 에이전트 개발 도구 사용자들을 보면요. 절반 이상이 직원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인 반면에 직원 수가 1만 명이 넘는 대기업은 15% 정도에 불과하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오, 차이가 크네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대기업은 기존에 구축된 복잡한 시스템이나 오래된 업무 프로세스, 그리고 조직 내의 어떤 관성 같은 것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아, 레거시 시스템이나 조직 문화 같은 것들이요? 그렇죠. 반면에 스타트업은 처음부터 AI 에이전트를 핵심 동력으로 삼아서 비즈니스 모델 전체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백지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게 강점이군요. 제약 없이 시작할 수 있다. 네. 덕분에 비용 효율성 측면이나 빠른 시장 대응, 민첩성, 그리고 대규모 개인화 서비스 제공 능력, 또 기술 통합의 용이성 같은 측면에서 기존 대기업을 뛰어넘는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 퍼플렉시티 AI 정보 검색 분야나 램프, 기업 재무 관리, 슈퍼휴먼, 이메일 관리 같은 스타트업들이 각 분야에서 AI 에이전트 기술을 아주 잘 활용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AI 에이전트가 산업 지형 자체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와, 스타트업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반대로 대기업에게는 위기이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실제 기업들의 도입 현황은 좀 어떤가요? 어떤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나요? 네, 160여 개의 기업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요. 아무래도 기술 소프트웨어 분야가 가장 많고 24%, 그 다음이 금융 서비스 18%, 그리고 소매업 16% 순으로 도입이 활발합니다. 기술, 금융, 소매 순이군요. 네, 사용 사례로 보면 역시 고객 서비스 분야가 가장 많습니다. 35%. 아무래도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으로는 내부 운영 효율화 25%, 영업 마케팅 20%, 그리고 보안 사기 탐지 1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도입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수치가 있나요? 네, 효과는 꽤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리 시간을 30에서 50% 단축한다거나 비용을 25에서 40% 절감하는 등 효율성 지표 개선이 뚜렷하고요. 매출 증대 효과 9에서 20% 증가나 고객 만족도 향상 20에서 40% 증가 같은 성과 지표 개선 효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와, 효과가 상당하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성공 사례의 70%가 인간과 AI가 협력하는 하이브리드 워크플로우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아, 또 나왔네요. 하이브리드 모델. 네. 그러니까 AI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인간의 감독과 개입을 포함하는 방식이 실제 현장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 점이 정말 중요하군요. 그럼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성공 사례 한 23분의 1 정도가 작은 규모의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이요? 네,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전사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특정 부서나 특정 문제 해결에 먼저 적용해 보고 거기서 효과를 검증하고 또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거죠. 핵심 성공 요소를 딱 3가지로 요약하면요. 첫째, 명확한 목표 설정입니다. 이걸 도입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성공 여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네, 목표 설정. 둘째, 강력한 변화 관리입니다. 기술 도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걸 사용할 사람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충분한 교육과 소통으로 직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죠. 변화 관리. 셋째, 견고한 기술 인프라 구축입니다. 데이터 통합이나 보안, 나중에 사용량이 늘어났을 때의 확장성 등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명확한 목표, 변화 관리, 기술 인프라.
작게 시작해서 검증하고 사람을 챙기고 기술 기반을 다져라. 아주 명쾌하네요. 그럼 도입 과정에서 흔히 겪게 되는 어려움, 장애물 같은 것들과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장애물은 역시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45% 문제입니다. 워낙 기업마다 시스템이 다르니까요. 아, 통합. 어렵죠. 네, 해결책은 역시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시스템 간 연동을 위한 표준 방식, 즉 API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품질 35% 문제인데요. 이건 뭐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꾸준한 데이터 관리와 정제 노력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잘 갖춰야 하고요. 네, 데이터 품질. 그리고 기술 전문성 부족 20% 문제도 있습니다. 이건 내부 교육을 강화하거나 외부 전문가 또는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운영상의 어려움들, 예를 들어 변경 관리나 성과 모니터링 같은 것들은 명확한 책임 분담, 성과 측정 지표, KPI 설정, 그리고 지속적인 피드백 루프를 통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네, 결국은 체계적인 접근이 중요하겠군요. 앞으로 AI 에이전트 도입은 더욱 가속화될 것 같은데요. 기업 리더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실제로 조사 대상 기업의 85%가 앞으로 AI 에이전트 활용을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대세라는 거죠. 리더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앞서 말씀드린 성공 전략과 사실 맞닿아 있습니다. 첫째, 작게 시작해서 빠르게 학습하고 반복하세요. 처음부터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영향력이 크면서도 위험은 비교적 낮은 영역부터 시작해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작게 시작하라. 둘째, 데이터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우선하세요.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데이터 품질 관리와 확장 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힘써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인프라 투자. 셋째, 무엇보다 사람 중심의 변화 관리에 집중하세요. 직원들을 교육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또 이 새로운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 중심. 마지막으로 성공을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세요. 명확한 지표를 통해서 효과를 추적하고 거기서 얻은 피드백을 반영해서 에이전트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작게 시작해서 배우고 인프라에 투자하고 사람을 챙기고 측정하고 개선하라. 4가지군요. 결국 기술 자체에 매몰되기보다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AI 에이전트는 정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도구이지만 그 도구 자체가 마법을 부리지는 않습니다. 성공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우리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또 사람과 프로세스에 맞게 얼마나 현명하게 적용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가 하는 그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AI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행동하는 주체, 즉 AI 에이전트로 진화하는 과정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LLM과 자동화 기술의 만남부터 시장 동향,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기업의 기회와 도전 과제까지 정말 다가올 미래를 조망하는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논의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AI 에이전트가 우리를 대체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확장시켜주고 더 나은 성과를 내도록 돕는 강력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이 강력한 힘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또 윤리적인 문제들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말이죠. 맞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일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기회로 삼아야겠네요.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 여러분의 업무 중에서요 가장 지루하고 반복적이거나 혹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을 지능형 디지털 워커에게 맡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얻게 된 여러분의 그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의 역할은 앞으로 어떻게 더 가치 있게 진화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 속에 이 AI 에이전트 시대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분석에서 또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